예, 4번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수단 맞습니다. 자, 2번 사회복지의 주된 기능은 개인들의 잠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하고 소득 재분배를 합니다. 이런 건 주된 기능 맞습니다. 자, 3번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치 중립적이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 전체적으로 복지가 가장 많이 발달한 나라들이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을 들 수 있는데 얘네들은 영미권 국가들은 복지국가가 상대적으로 좀 덜 발달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지국가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의 복지정책은 보다 더 보편주의적이고 연대주의적인 것에 비해서 영미권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별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복지정책을 통해 시장에서의 분배, 1차적인 분배를 이쪽은 낮추고 이쪽은 높여서 결과가 좀 더 평등해지도록 해요. 이걸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혹은 얘를 소득 재분배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 있게 되는 자유, 즉 적극적 자유가 증가하지만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국가가 침해하는 이걸 우리가 소극적 자유의 침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회 구성원의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할 때 이 일부 사회 구성원은 주로 부자들인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의 관계인데요. 복지국가의 발달 과정에서 1990년대부터는 이때부터는 복지와 경제 정책을 서로 배타적인 관계, 예를 들어 복지가 흥하면 경제가 망하고 경제가 흥하면 복지가 망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한정된 예산을 얘네들이 더 많이 갖고 가면 우리가 당해 이런 구도로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복지와 경제 정책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즉 복지가 발달하면 경제도 같이 발달할 수 있고 경제가 발달하면 복지도 발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많아지죠. 이게 194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대략 30여 년 동안 복지가 발달할 때는 복지가 발달해서 경제 말아먹었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70년대 후반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1980년대 신우파 정권은 복지 예산을 확 줄이고 경제 쪽만 몰빵을 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의 삶은 양극화로 너무 비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이 발달하면 이쪽은 죽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쨌거나 복지가 발달한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복지가 확 축소된 시기들을 지나놓고 나니까 경제하고 사회정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마치 시소처럼 어느 한쪽만 올라가고 같이 올라갈 수 없는 구도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이 서로 보완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의 상생을 돕는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경제 정책은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주고 사회복지 정책도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이제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서로 상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업능력 훈련이라든지 혹은 보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직업 역량을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맘 편하게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돌보는 가족의 다른 역할들을 국가가 맡아주고 이렇게 해서 경제활동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맞습니다. 자, 6번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우리가 3번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복지 정책이 능력에 따른 배분을 특징으로 하는 건 아니다. 욕구에 따른 배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6번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에 따른 배분이 나오면 이건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이 아니고 얘는 시장경제의 배분 특성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 정책은 욕구에 따른
정책은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가치 판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국민의 최저 생활과 자립을 증진하고 그리고 아까 잠재 능력을 신장시키는 그리고 소득 재분배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는 서로 상생적인 혹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경제의 자동 안정 장치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마치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상평창 의창도 특히 이제 상평창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뭐 이렇게 빌려주고 이런 기능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물가 안정 정책이잖아요. 시장 물가가 폭등을 하면 결국은 특히 곡물가가 폭등을 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거는 복지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시장의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정책이고 그래서 상평창 같은 경우는 창고에 곡식을 막 쌓아뒀다가 시장에 곡식이 너무 적어져서 곡물가가 폭등을 하면 그때는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시장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곡물이 많아져서 곡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시장 상인들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그때 싼값에 이제 창고에 곡식을 채우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경제 안정 장치를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실업자의 수가 많아지면 경제가 안 좋아져서 실업자의 수가 많아지면 마치 예전에 상평창 기능처럼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실업급여, 구직급여 같은 것을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이 시장에서 자기 수요에 해당하는 물건을 사야 시장에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시장을 정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려가게 하는 그런 장치를 기능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이에요.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능력에 비례한 배분 나오면 뭐 바로 1번이 바로 1번이 답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이건 뭐 보자마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경제의 자동 안정화 기능, 국민들의 최저생활, 사회 통합, 정치적 안정화 기능 다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한 이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립의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나왔어요. 능력의 분배 나오면 X입니다. 그래서 리을을 뺀 나머지를 답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9번입니다. 사회복지의 자녀적 개념, 제도적 개념 누가 얘기했어요? 1965년에 누구? 윌렌스키와 르보라는 학자가 사회복지 제도가 자녀적인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가, 제도적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화 기능, 그 다음에 사회 통제 기능, 사회 통합 기능, 그 다음에 상부상조 기능, 그리고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기능, 이런 게 필요하다. 소비하는 기능.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가 어떤 사회든지 사회가 유지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기능인 거고 보통 이제 국가에서는 사회에서는 각각의 제도를 1차적으로 주로 담당을 하는 제도들이 있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이 제도가 사회화는 가족 제도가 그 다음에 사회 통제는 정치 제도에서 법을 만들어서 정치 제도가 사회 통합은 종교 제도가 그 다음에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은 경제 제도가 주로 맡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자녀적인 개념으로 사회복지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상부상조라는 기능은 별도로 그걸 담당하는 필수적인 제도가 따로 다른 제도들처럼 있을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네 가지 나머지 제도들만으로도 상부상조가 얼추 예를 들어 뭐 가족이 힘들면 가족이 도와줘도 되고 뭐 그 다음에 뭐가 없으면 시장 가서 알아서 사면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제도만으로 충분한데 어쩌다 잠깐 다른 제도로 커버가 안 되는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도와주는 게 바로 이제 사회복지 제도다. 그러니까 얘는 되게 선별적인 안 되는 경우만 잠깐이에요. 선별적이고 그다음에 그냥 보충, 일시적인 보충과 보완의 역할, 다른 제도가 놓치는 영역을 잠깐 보충하고 빠지는 역할만 한다. 이것을 자녀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다른 제도만으로는 언제나 상부상조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 구멍을 늘 메워주는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사회복지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도들이 고유한 다른 제도와 구별되는 주된 기능들을 각각 이렇게 다 가지는 것처럼 사회복지 제도도 상부상조라고 하는 기능을 상시적으로 필수적으로 그다음에 독립독자적으로 다른 제도와 대등한 위치에서 항상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도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녀적 관점에서는 개인은 기본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생길 때에만 국가가 돕겠다. 사회복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녀적 개념이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제도적 개념에 따르면 시장과 가족과 시장에 의한 개인의 욕구 충족은 사실은 이게 퍼펙트하기가 힘들어요. 항상. 자, 그러니까 언제나 사회복지 제도가 필요하다. 이게 제도적 관점이거든요. 근데 가족과 시장에 의해서 개인의 욕구 충족이 실패하면 그때 국가가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보충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거 뭐예요? 이거 항상이 아니라 그때 잠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도적 개념이 아니라 자녀적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억은 맞고요.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려요. 니은은 틀려요. 그쵸? 그러면 디귿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이 맞고 이렇게 보고 기억이 맞으면 1, 2, 3, 4, 5를 보셔야 돼요. 그럼 기억이 있는 게 1번하고 3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니은을 읽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걸. 그렇죠? 이 문제를 풀 때 니은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은요. 자녀적 관점은요. 작은 정부를 옹호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 사회복지한다고 그냥 예산을 상시적으로 쓰고 이런 거 안 좋아하고요. 그냥 국가는 국민들의 삶에 가장 최소한의 역할을 하라. 그게 보통 치안 유지나 질서 유지 요 정도가 되는 거죠. 국방의 의무라든지.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과 민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국가가 시장이나 사람들의 삶에 되도록이면 관여하지 않고 그냥 각자 굴러가던 대로 그냥 굴러가라라고 하는 입장을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자녀적인 개념은 보수주의자들이 지향하는 것과 맥이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가 복지라는 역할을 하나의 필수적인 제도, 상시적인 제도로 굴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가 디귿만 읽어도 3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리을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국민의 권리라고 봐요. 시혜나 자선으로 보지 않고 국민의 권리라고 봅니다. 근데 시혜나 자선으로 보는 건 너는 가족이나 시장으로 해서 네가 스스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자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혜나 자선의 개념으로 자녀적인 사회복지는 접근을 하지만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는 게 제도적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권리로서 국가에 의해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혜나 자선에 비해서 즉 자녀적인 개념에 비해서 권리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권리성이 약한 건 얘는 시혜나 자선 개념의 자녀적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티트머스 보도록 할게요. 티트머스는 한 사회의 사회복지 기능을 역할을 이렇게 세 부분이 분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외울 때는 사제직, 그러니까 신부님을 생각하세요. 사제직. 그래서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이걸 사회복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복지예요. 재정복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감면제도라든지 면제제도와 같은 조세정책 자체가 사회복지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직업복지죠. 직업복지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기업이 자신의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임금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노동의 대가로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그 외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을 직업복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 국가의 복지 역할은 사회복지, 재정복지, 직업복지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된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직업복지, 재정복지. 그러니까 요거는 티트머스 이야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리을은 빠져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사회복지는 국가에 의한 다양한 정책들에 의해서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국기법의 운영이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복지는 민간기업이 피고용인 즉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건 복지제도가 아니에요. 복지가 아니고 임금 이외의 복리후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거고요. 재정복지는 다양한 감면제도라든지 소득공제 같은 거 있잖아요. 가계 의료비 지출이 너무 강하면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런 것들은 조세제도를 통한 복지 혜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소득 재분배에 대한 거예요. 12번 소득 재분배의 유형과 사회복지 제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걸 찾아라. 수직적 소득 재분배는 고소득층의 돈이 저소득층에게 소득 이전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공공부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공부조 자체가 결과를 좀 더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거고요. 그리고 공공부조에서도 이 재분배 역할에 큰 역할을 담당한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1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재분배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쨌거나 공공의 돈을 민간에게 주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근로장려금이라고도 하고 근로장려 세제라고도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2009년부터 이제 지급이 되기 시작한 건데 이건 뭐냐면 저임금 근로자들,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나 자영업자나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가구 유형, 거기가 뭐 단독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헛벌이 가구인지 그것과 그리고 그 가구의 총 근로 소득 있잖아요. 요런 거를 따져서 기준선 이하에 해당하면 국세청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 이걸 근로장려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걸 우리가 근로장려 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공적인 세금이 그들에게 이전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인 재분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적 재분배가 있으면 사적인 재분배도 있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 너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적인 재분배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대 내 재분배는 내 돈이 노인이라든지 뭐 위로는 노인 세대나 혹은 아래로는 자녀 세대에게 다른 세대에게 돈이 가지 않고 그냥 이 돈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구조를 우리가 세대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지금 낸 공단에 낸 연금보험료가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은퇴하고 나면 연금으로 돌아오는 구조. 이게 잘 정립해 두었다가 정립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너무 정례예요. 정례. 정립 방식은 세대내 재분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부가 방식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부가 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예요. 그래서 너무 정례 그다음에 부과는 부과하고 발음이 비슷한 간이에요. 기억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 방식은 국민연금공단의 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들어온 근로세대의 보험료가 올해 공단에서 나가야 될 은퇴세대, 노인세대의 연금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들에게 나갈 연금 급여를 이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해서 이걸 부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세대의 돈이 노인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세대 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3번이 옳지 않은 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적립 방식 같은 경우는 세대 내 재분배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보험료를 내가 내는 시점하고 받는 시점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점 간의 차이가 있다 해서 시점 간 재분배라고도 하고 시간적 재분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가는 그들에게 나중에 적정 수준의 연금액을 보장을 하려면
지금 보험료를 어느 정도 걷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점간 시간적이라고도 하고 장기적 재분배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립 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 시간적 재분배, 시점간 재분배, 장기적 재분배가 다 맞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발적 재분배는요. 그냥 이거는 그냥 건강보험에서 우리가 아픈 거 이런 거는 뭐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보험 가입자인데 갑자기 아파요. 그런 보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우발적 재분배, 우발적인 어떤 사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소득, 그러니까 그 지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소득 재분배의 소득 재분배의 유형과 관계 집단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수직적 재분배는 위에서 아래로 해요. 여기서 위는 고소득이고 여기는 저소득이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수평적인 거는 소득이 고조하고 상관없어요. 이쪽 위험이 별로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위험이 발생한 사람에게로 이들의 돈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위험 국가 집단과 저위험 집단 사이의 소득 이전,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대가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돈을 벌지만 나의 노후를 위해서 이 돈을 잘 쌓아둘 건가? 이건 적립 방식이 되는 거죠. 아니면 내 노후는 우리 자식들이 책임질 거라고 믿고 지금 버는 돈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최대한 쓰자라고 생각한다면 현 세대의 돈이 미래 세대, 그러니까 자녀 세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세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대 간 재분배가 맞습니다. 자, 노령 세대와 근로 세대도 서로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르신이 자기 자식들, 그러니까 근로 연령대가 있는 자기 자식들에게 뭐 돈을 주거나 혹은 내 돈이 노령 세대의 연금으로 흘러가거나 어쨌거나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든지 간에 이거는 세대 간 재분배거든요.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4번 소득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 재분배에는 세대 내 재분배도 있고 세대 간 재분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1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소득이, 이거는 그냥 소득 분배죠. 시장의 1차적인 능력에 따른 분배가 있고, 근데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적으로 혹은 다시 국가에 의해서 소득이 배분되는 거죠. 국가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정부가 조세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하지요. 그렇죠? 예,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를 하려면 걷어서 줘야 되는데 걷는 것 자체가 세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는 강제징수, 국가에 의한 강제징수라서 그것도 목적을 분명히 하는 목적세 개념의 사회보장성 조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걷어서 주는 거라서 조세 정책과 주는 건 사회복지 정책. 그래서 3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와 같이 민간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공적인 재분배도 있지만 사적인 재분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자기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4번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시간적 재분배는 지금 내가 낸 돈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내가 내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 시기에 내가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근로를 할 수가 없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장애나 노령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불안정해질 때 그때 내가 급여를 받는 방식, 이거 적립 방식이 되고요. 얘는 시간적 혹은 시점간 혹은 장기적 재분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맞아요. 자, 이번에는요 15번입니다. 소득 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수직적 재분배 하면 공공부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적 재분배 하면 아동수당 혹은 부모급여도 얘기할 수 있죠. 뭐죠? 대표적인 사회수당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수당으로 대표적인 건 이 두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평적 재분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중간 형태가 이제 사회보험이 있는데요. 사회보험은 1차적으로는 수평적 재분배가 맞는데
그런데 사회수당과 달리 사회수당은 저소득층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그런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는 오로지 수평적 재분배만 있지만 사회보험은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거나 연금이나 급여 혜택을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수직적인 저소득층에게 좀 더 혜택이 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세대 내 재분배예요. 그럼 개인연금은요, 내가 난 돈이 결국엔 나의 연금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대 내죠. 당연히 남들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이에요. 자, 그런데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으로 이제 그 보험료는 우리가 이제 근로시기에 다 내잖아요. 자, 근데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은 첫 번째는 65세 이상. 65세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5세 미만이어도 65세 미만이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서 노인성 질병이 있어서 그래서 6개월 이상의 혼자서 이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러면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급여 지급의 기준이라는 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요. 물론 그 사람이 노령으로 인해서 65세 이상이면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판정이 되어야 되지만 자, 그쵸. 그러면 기본으로 지금 이 보험료는 65세 이상들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 다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특정 세대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얘는 세대 간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연령이라고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세대, 노인 세대, 근로 세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잖아요. 그럼 위험 발생 집단에게 돈이 흘러가는 것, 이건 뭐라고 부르죠? 수평적 재분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세대 간 재분배 효과도 있고 수평적 재분배 효과도 있다. 자, 그러니까 세대 간도 맞고 여기에 수평적이라고 되어 있어도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 5번이 됩니다. 자, 16번 보시면 소득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제도하고 사회수당제도는 다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거든요. 공공부조제도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직접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의 크기가 가장 큰 것도 공공부조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기본으로 맞아요. 이런 문제는 일단 기역이 맞다 치면 기역이 아닌 것을 빼야 되는데 얍삽하게 하나 빠지고 나머지에 다 기역을 넣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니은이 3개나 있어요. 이럴 땐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게 기역이 4개고 니은이 거기서 또 3개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상황에서는 니은도 맞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거기다가 또 여기 보면 디귿도 3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디귿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 날린 거에도 니은 디귿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니은 디귿이 다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니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뭔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지원이나 급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약계층이 저소득층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위험 미발생 집단에서 위험이 발생한 집단에게 소득이 이전하는 걸 우리가 수평적 소득 재분배라고 얘기를 하지요. 디귿도 맞습니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 공공부조예요. 이건 공공부조라고도 얘기하고 사회부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공공부조하고 보험 방식은 사회보험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재분배 효과가 큰 건 뭐다? 둘 다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건 제가 기억에서도 얘기했지만 공공부조가
구조가 짱이에요. 그래서 리을도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적으로 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건 그냥 재분배예요. 그렇죠? 소득 재분배가 아니죠. 이거는 국가가 2차적으로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조세나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세대 내 재분배는요. 딴 세대로 돈이 흘러가지 않고 그냥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구조거든요. 근데 한 세대에서 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녀 세대로 돈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대 간 재분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수직적 재분배 혹은 재분배 효과가 짱 크다 하면 무조건 공공부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득이 많을수록 득을 좀 덜 보고 소득이 적을수록 득을 더 많이 보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일수록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수직적인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수직적 재분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립 방식은 너무 정례해요. 세대 내 재분배예요. 그렇죠? 세대 간 재분배는 기억 부과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5번도 옳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소득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부조는 수직적 재분배예요. 기억은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과는 기억 세대 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번이 맞는 거죠. 자,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수당입니다. 사회수당은 수직 없어요. 수평적인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틀렸습니다. 너무 정례 적립 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이고 시점 간 재분배이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시간적 재분배,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장기적 재분배예요. 단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소득 재분배는 위에서 내리는 건 조세제도가, 아래서 높이는 건 보통 사회복지 정책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세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들도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실제로 급여를 받는 건 질병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고용보험은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이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가요? 사회보험에도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수직적 재분배 효과 혹은 그냥 재분배 효과 짱! 이거는 뭐죠? 공공부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기법과 같은. 자, 그 다음에 3번 정부는 최소 극대화의 원칙. 이게 어디서 나오나요?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대목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원리를 이제 합의를 해보자. 근데 사람들이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입장의 차이를 동질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개념은 뭐라고 하죠? 무지의 베일을 쓰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 여러 자리가 있는데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될지 다 서로 피차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이면 공정하겠는가를 논의한다라고 얘기하자. 이걸 어떤 입장? 원초적인 입장을 가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장 최하층에 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즉 최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에게 가장 큰 혜택을,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의 삶이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이게 사회정의의 핵심이다라고 합의를 하지 않겠는가. 이거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걸 가장 끌어올려주는 것, 최소 극도화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곧 결국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위해서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나요? 보통은 같은 혜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보면 동일한 혜택을 받지만 저소득층은 더 작은 보험료를 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조금 더 절감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선 활동에는 파레토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죠. 파레토 효율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파레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것은 더 이상 여기서 자원을 분배하면 안 되는 상태예요. 지금이 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회에 누군가의 효용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효용이 마이너스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효용을 건드리지 않고 누군가의 효용을 건드릴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파레토 효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A는 피자가 4조각이 있는데 지금 B는 피자가 1조각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3조각 정도가 딱 효용이 좋아요. 4조각 필요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A는 사실 이 1조각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데 B는 한 2조각이 더 필요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파레토 효율이 아닙니다. 얘가 이것을 주어도 이 사람의 효율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집에는 쓰레기인데요. 이 쓰레기가 남의 집에 가면 귀한 보석이 될 수 있을 때 야, 그 사람이 우리 집 거 가져간다고 하면 우리 너무 땡큐잖아요. 나의 효용이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다른 집은 기쁘게 나의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파레토 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가 자기한테 이제 안 먹고 버리는 남는 피자 조각을 B에게 줘. 이거 너 먹을래? 라고 얘기했을 때 A의 효율은 줄지 않으면서도 B의 효율을 더 플러스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파레토 효율 쪽으로 더 가도록 파레토를 개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난 이거 필요 없는데 너 이거 필요해? 나 필요해. 그럼 너 이거 가져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을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선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효과가 있다? 파레토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는요. 개개인의 효용 관점에서가 아니에요. 이런 걸 강조하는 건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의 만족, 개인의 효용 이게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는 사회 전체 그렇죠? 사회 전체. 그래서 이제 사회 정의의 가치라든지 사회 연대의 가치라든지 혹은 보다 더 평등한 사회의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우리가 개인주의의 반대말로 집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거지 개인적인 효용의 관점에서 보면 세금 내는 부자들은 개개인의 효용이 되게 마이너스 된다라고 막 싫어 할 거거든요. 그런 걸 다 따져가면서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험은 임의적 가입 혹은 자발적 가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보험도 사회보험도 재원은 보험료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2번은 서로 둘 다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사회보험의 급여는 뭐 건강보험법,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과 같이 법률로 정해지는 거고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사회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보험 자체의 목적을 4글자로 줄이면 위험분산이에요. 그러니까 민간보험도 위험분산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사회보험도 위험분산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위험을 여러 사람들이 분산을 할수록 위험분산 효과가 큽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가입하는 구조는 강제 가입 방식의 사회보험이라 해서 민간보험에 비해 사회보험의 위험분산 효과가 더 큰 거지 민간보험은 위험분산 효과가 없다. 기능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4번이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급여를 제공할 때는 이 사람이 보험료를 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험이 발생했고 그러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기여를 했는가, 즉 보험료를 냈는가와 위험이 발생했는가 이 두 가지를 따져서 보험 급여를 지급을 하는 거지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거 이게 수급 자격에서 중요한 건 공공부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둘 다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자, 21번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제가입, 의무가입 원칙이고요. 보험료율은 법률로 정해집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급여의 수준은 소득에 정비례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급여를 엄청 많이 받는다. 이런 건데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당연히 틀린 거고요. 기금이나 재정관리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단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인 공단에서 관리 운영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보건복지부의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 책에
이게 여러분들 책에 사회 서비스하고 관련해서 28쪽, 29쪽에 있습니다. 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나 내지는 일상 돌봄 사업이라든지 이게 이제 원래는 다른 걸로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바뀐 내용으로 제가 선지를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맞아요. 근데 장애인 활동은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일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도 얘네들도 일단 전자바우처 사업에 해당이 되지만 근데 이제 지역 자율형 투자 사업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매 환자 가족 휴가 지원 제도라고 해서 이거는 원래 이름이 치매 가족 휴가제라는 게 있었어요. 휴가제가 있었는데 이게 2024년부터는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가족 휴가제로 명칭도 바뀌었고요. 그 대상도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 가족 휴가 지원은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로 이름이 바뀐 상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치매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의 쉼을 위해서 혹은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뭐 단기 보호 있죠. 그래서 며칠 동안 예를 들어 요양보호기관에서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뭐 예를 들어 연간 20일 정도, 20회 정도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지역자율 서비스 사업,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만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신청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공공부조든 사회보험이든 신청해야 돼요. 예, 그래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요, 자산조사를 거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공공부조의 책임을 지는 거 아니고요. 중앙정부는 우리가 법률에선 국가라고 표현을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책임을 지는 거고 사회보험은 국가 단독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단독 책임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는 투입재원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다? 아니에요. 공공부조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려요. 그래서 답은 신청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서 기억도 틀리죠. 그래서 니은 하나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24번 사회안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 안전망과 2차 안전망이 있는데요. 1차 안전망은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적인 안전망은 주로 1차적인 사회 안전망은 주로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보험료를 미리미리 내가 내는 사회보험제도가 예방 차원에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안전망은 주로 공공부조 제도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2차 사회안전망은 가난한 빈곤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차원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사회안전망은 보험료를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확보하는 안전망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1차와 2차가 엄격하게 서로 각자 목표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1차로 커버를 하고 안 되면 2차로 또 맞고 이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사회보험제도에서는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차 안전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빈곤을 커버해주는 공공부조제도로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서로 간에 연계되어서 시행이 돼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둘 다 받는 경우에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이상이면
그러면 얘를 또 이제 연금액을 좀 조정하고 요런 식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옳지가 않다라고 걸러내셔야 됩니다. 자, 25번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 사회수당은 특정 인구학적 기준에 속하면 누구나 다른 조건은 따지지 않고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편적인, 가장 보편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편적인 제도일수록 운영효율성은 높고 대신에 목표효율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대상효율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한테 또 돈을 줘야 돼서 이게 좀 쓸데없는 돈을 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용 효율성, 비용 효과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비용 효율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운영 효율성은 높지만 이쪽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라 속하면 다 주기 때문에 사회통합 효과는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티그마라고 얘기하는 거 수치심을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낙인 혹은 수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으로 누구나 다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으로 사회 수당은 권리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낙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공부조는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사회적 적절성 가치를 실현하려면 뭐가 높아야 되냐면 급여의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충분하다, 적절하다. 이거는 급여 수준이 충분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충분성과 같은 얘기인데 그러려면 급여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요. 기본으로 사회수당의 재원은 세금이에요. 조세거든요. 근데 이제 한정된 조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여 수준을 1인당 조금만 높여도 조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적절성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요. 기본으로 선정 기준액이 200만 원인데 우리 집 소득이 100만 원일 때는 나는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이때는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서 150만 원이 되었더니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받는 생계급여가 15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급여액이 줄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줄게 돼요. 그래서 근로동기가 감소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게 뭐죠? 공공부조예요. 근데 사회수당은 내가 일을 하거나 말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어쨌거나 똑같이 아동수당 1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나 소득 수준하고 급여액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동기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적지요. 자,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26번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장점은 공공부조는 방금 앞 문제에서요. 근로동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공부조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 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회보험이 공공부조보다 더 보편적이고 이 사회보험보다 더 보편적인 게 사회수당이에요. 이렇게 보편적인 쪽으로 가면 운영효율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공부조, 선별적인 제도 쪽으로 가면 대상효율성이라고도 하고 목표효율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비용효율성 내지는 비용효과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조는 비용효과성이 높다. 이 말이 맞는 것이요. 근데 운영효율성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재정의 예측이 용이한 건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은 가입자 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들의 소득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의 보험료가 거칠지 그리고 내년에 연금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의 돈을 받아야 되는지를 계산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재정 예측을 수익과 지출을 판단하기가 사회보험은 용이한데요. 공공부조는 정말 그때그때의 경제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공공부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몇 명에게 급여를 줘야 되는가도 문제지만 그럼 기본으로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조세 수익에도 영향을 받는데 돈이 들어오는 것도 경제에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돈이 필요한 것도 경제에 영향을 받는데 그걸 사회보험만큼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측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수급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대상자 중에 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인데요. 공공부조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스티그마, 낙인감을 유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자존감 유지를 위해서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급 자격이 됐는데도 수급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게 돼요. 근데 사회보험은 권리잖아요. 그렇게 내가 그거를 받는 게 모르게 받는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못 받는 게 보험료만 내고 못 받는 게 바보죠.
그러니까 다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편적인 제도가 훨씬 더 수급률이 높은 거죠. 수급률이 낮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7번에 안토넨과 시필라의 사회 서비스 제공 체제 모형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마다 그냥 이거는 니네 모르지? 우리가 이제 그 뭐죠? 합격률 조정을 위해서 니네 하나도 모르는 거 한번 내봤다. 요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만 기본으로 이제 안토넨 시필라가 얘기한 모형 중에 합리주의 모형이라는 건 아예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국가가 기본으로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건 공공 서비스 모형이에요. 그게 당연히 복지국가가 가장 발달한 나라 있잖아요. 공공 책임을 강조하는 나라니 어디예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 국가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거에 반대로 영미권 국가는요,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시장에서 알아서 하고, 거기서 못하는 사람들을 자산조사를 통해서 걸러서 선별적으로 국가가 도와주겠다. 요런 걸 자산조사, 그리고 1차적으로는 시장에 의존을 하라. 이거를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족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통적으로 그냥 가족이 돌봤듯이,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돌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돌봄 같은 거를 그냥 가족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가 이제 보통 이제 가족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 근데 이제 보충주의는 이 가족주의하고 뭐가 다르냐면 가족이 돌봐요. 얘네들도 보충주의 모형도 가족주의 모형이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족의 돌봄 역할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강조를 해요. 그럼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고 국가는 그 가족이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아이를 돌보는데 양육비가 모자라. 그러면 양육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각 가족이 이런 사회 서비스와 서비스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공백이 생기는, 돈이 모자라든 시간이 모자라든 뭐 이러면 그 부분을 국가가 지원을 해서 가족이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게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독일은 보충주의라고 해야 되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가족주의라고 해야 되고요. 스웨덴은 공공 서비스가 발달했고요. 미국이 자산조사 시장 의존형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28번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른 공공 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2차적인 분배, 이게 소득 재분배하고 관련이 된다라는 거고요. 사회복지의 기능이죠. 소득 재분배.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는 특히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간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아프구나. 그러면 내가 동네에 병원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을 세우면 병원들이 막 많아지고 그다음에 뭐 그러면 네가 접근성이 좋아져서 나중에 뭐 그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인프라를 만들고 나면 나중에 네가 그렇게 되겠지. 이런 건 간접적인 건데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이제 어떤 욕구냐면 생산 욕구가 아니라 소비적인 욕구라고 얘기를 하죠. 소비적인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걸 공식적인 기구나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관이나 제도를 통해서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교환이 쌍방적이다? 아니죠. 이거는 그냥 시장은 내가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 게 시장에서의 거래가 되는 거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내가 지역 주민으로서 우리 동네의 사회복지관에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받을 때 그럼 그냥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방적이다라고, 시장에 비해서 일방적인 거가 맞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그런 거래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가 않은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9번 보시면 사회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사회 서비스는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운영 지원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목표를 두는 거죠. 이 사회적인 욕구가 뭐 돌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 의료일 수도 있고 보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어떤 거 생각나요? 네, 사회적 욕구 충족에서 환경보고 교복 주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욕구들에 대한 충족에 초점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대상자는 노동시장 참여를 사회서비스 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죠. 사회서비스 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지 않는다. 특별히 이런 게 중요한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의 수요자보다 공급자 지원을 증가시켰다. 우리는 2007년부터 이전까지는 사회 서비스가 공급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2007년부터는 바우처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사회 서비스 분야가 수요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우처를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요자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다수의 민간기관의 공급자들 중에서 수요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사회 서비스 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30번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그러니까 민간보험에 같은 경우는 낸 만큼 준다. 철저한 보험 수리 원칙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받은 만큼 주겠다. 이런 게 강조가 되지만 사회보험 급여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낸 거보다 더 받게 하거나 아니면 받는 거에 비해서 내는 걸 좀 부담을 줄여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험 수리 원칙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민영보험은요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의 급여 혜택을 받고 싶은가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리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따라서 그 가입자별로 보험료가 따로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소득의 몇 프로에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옳지가 않고요. 4번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개별적인 공평성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연금 같은 경우는 보험료 많이 내면 연금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것만 따르지 않고 사회적 적절성, 그러니까 좀 덜 낸 사람도 기본적인 필요는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급여 수준은 보장하는 것을 이거를 일정 선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는 걸 지향한다. 이것을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지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이야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민영보험은요 적립 방식이에요. 그냥 이 돈 받아서 나중에 그 돈을 주는 이런 방식인 거고요. 이 사람 돈을 여기다가 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부과는 아닙니다. 부과 방식은 아니고요. 그냥 적립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근데 이제 민영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의 경우는 이제 적립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부과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31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료가 주된 재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 조세가 되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보편적이고 공공부조는 선별적입니다. 근데 권리성은요. 권리성이 좀 여기 편집이 이상하게 됐네요. 사회보험은 구체적이고 강해요. 내가 낸 돈 돌려받는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공공부조도 권리성이 있기는 하지만 수급권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회보험보다는 추상적이고 약하다. 그래서 디귿은 빠져야 합니다. 디귿 빠지면 디귿만 빼도 디귿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이제 디귿은 다 있는 거니까 1번은 일단 패스 이렇게 빼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기역 니은은 빠져야 되잖아요. 그쵸? 걔네들은 옳으니까. 그럼 디귿이 있는 것 중에 기역 니은 있는 거를 빼버리면 그러면 답은 2번 아니면 5번에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리을로 건너가시면 되죠. 수급 자격은 사회보험의 경우는 보험료를 냈는가 안 냈는가가 중요하지만 공공부조에서는 자산조사가 중요하지요. 자,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보험료에서 수급 자격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보험료를 냈다 이것도 있지만 뭐죠? 위험이 그 법에서 사회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이 발생했는가 안 했는가 요것도 따진다라고 알아두셔요. 어쨌거나 기여금도 맞기는 맞으니까 그래서 5번이 맞는 거고요. 특징은 회보험은 사전 예방적인 특성이 강한 거고 공공부조는 사후 대응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려요. 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제가 막 이상하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리을이고요. 틀린 건 디귿, 미음이에요. 여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미음을 고르셔야 합니다. 요런 거 옳은 거라고 착각을 해서 답을 잘못 찾는 일이 없어야 돼요. 자, 그렇고요. 시간이 여기서 조금만 쉽시다. 여기서 조금만 쉽게